2019년 7월 21일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경찰청에서 진상조사팀, 그러니까 고혜정 사건의 현장 보존과 압수수색 관련된 진상조사팀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를 감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음, 이 당시에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팀의 팀장이 수사국의 강력계장을 팀장으로 하면 사실은 이것은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제 판단이고, 결론을 진상조사팀은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경찰은, 여기서 경찰은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감식과 세 과를 중심으로 감찰을 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는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펜션 주인이 경찰의 동의를 구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그 방식이 내부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혈흔을 닦아낸 상태이지만 다양한 그 화학약품으로, 락스 같은 걸로, 청소용품으로, 용제로 루미놀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증거에 대한 감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방청소로 인해 증거가 사라졌다거나 수사의 차질을 빚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면서도, 하지만 사건에게 결정적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는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좀 결론이 좀 애매하죠. 말하자면은 결과적으로는 놓친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 현장 보존을 못한 건데, 그 이유는 펜션 주인이 영업 차질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위축됐다 해서 결국 규정의 문제죠. 현재 현장 보존의 규정이 모호하고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 뒷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1차 범죄 현장을 감식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존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관련된 사람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그 보존해 줘야 될지, 이 규정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펜션 주인이 프로세라인 치지 마라. 왜? 치면은 손님이 오겠냐? 그러니까 범행은 그 방에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 펜션, 그 호실에서만 이루어졌으니까 거기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발을 극복하고,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 고기 방 안도 필요하지만 그로 들어가는 뭐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폴리스라인을 쳐야 되는 거 맞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 그 흔히 말하는 펜션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생길 거고, 그 손해는 국가에서 보존해 주느냐, 경찰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반발을 하고, 이 사람이 소송을 하고, 소송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보통
지금까지 대부분은 그냥 1차 감식하고 유야무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거를 그냥 비워주는 형태. 그냥 청소하게 내두는 형태. 그리고 거기가 무슨 현장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형태. 지금도 암호 펜션에 가서 거기에서 묵는 사람은 거기가 고의정이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했다는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SI라든가 이런 거를 미국의 그 CSI 라스베가스라든가 뭐 마이애미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당연히 그 포리스 라인을 치고 출입하지 못하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제 경찰 당국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진상조사팀은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그 그 펜션 방 자체는 사실은 보존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을 못 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펜션 영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방을 잠궈 놓고 보존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왜 그걸 못 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초기 판단이 사실은 미흡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고 살인 사건에 의해서 뭐 토막나고 이렇게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쟁점이 고유정이 자백을 했 살인을 자백을 했고 근데 이제 재판까지 가서 실제로는 그 재판에 의해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을 하고 또한 그 관계에서 살인과 사체 유기를 분리시키는 등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 판단을 사실은 못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수사하는 쪽과 기소하는 쪽 부분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수사하는 쪽에서 이 부분을 판단을 못한 거냐.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좀 찜찜하다는 거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형사과장이나 아니면은 담당 수사 책임자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법 규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건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에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아, 바꿔야 될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정이 청주에서 이제 절피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히 이것은 수사팀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수사팀은 체포할 당시에 청주에서 주차장에서 뭐 아니면 청주 주거지에서 체포할 당시에 혈흔이 묻은 칼은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다고 해요. 근데 나머지 절피뎀 약봉지는 찾지 못했어. 그 약봉지를 찾은 것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죠. 파우치백에서. 자, 근데 당시 수사팀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미 주요 범행 도구를 발견했고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굳이 샅샅이 수색할 필요를 못 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서치 워런트 수색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략이 없었다. 이 사건이 살인사건인 건 맞아요. 범행 도구를 찾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고유정이 주장하는 것은 살인은 맞다. 근데 우발적이다. 그러면은 우발적인 걸 깨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그 미리 준비한 어떤 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냈으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당시에. 그러니까 도대체 긴급 체포할 당시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이 수사팀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변명을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압수수색의 대상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어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걸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할 때 애초에 이 사건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지 범행 도구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결정? 당연히 수사팀의 책임자가 결정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했고 결국은 실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런 욕을 먹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초기에 이 사건이 물론 실종 신고가 됐고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실제로 저기 펜션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봤을 때는 사건을 확대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말하자면 청주에서 체포할 때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압수수색 범위도 늘렸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단순한 형태의 살인 사건으로 봐서 해버리니까 약봉지라든가 또는 뭐 전 남편 피해자의 뭐 사체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놓쳤다고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CCTV 펜션 주변에 CCTV 미확보 문제나 좀 늦게 확보한 부분은 실제로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좀 더 확대했어야 되지만은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확보 못했다는 부분은 그거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음, 어쨌든 실종 신고 초기 범죄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즉 실종 프로파일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실종 프로파일링 자체가 잘못됐다. 즉 이건 단순 가출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빠른 연동성이 필요한데 그분이 사실은 좀 어렵지 않았냐. 결국은 이 진상조사팀도 이런 거예요. 펜션 인근 CCTV에 수사 관점을 발견하고 수사가 빨라진 건 맞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이 의견들, 진상조사팀 의견은 물론 설명이 제대로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간 좀 감싸는 부분, 수사, 현장 수사팀들의 실제로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감쌀 필요는 없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확실히 까놓고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진상조사팀의 진상조사 자체도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아까 그 부분도 뭐 있고, 근데 현장 보전이라든가 또는 청주에서의 체포 압수수색 부분은 분명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 네. 가능하다고 하면은 경찰청의 진상조사팀의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상조사팀의 팀장을 수사국 강력계장이 맡게 되면 이런 또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약간 좀 근시안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연장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사건은 다른데요. 정준영 사건에서 그 위법 수집 증거 형사소송법 308의 2항입니다. 독수 독가의 원리죠.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 이후로 우리 법원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그 수집되는 과정에서의 위법한 부분은 있으면 증거 능력을 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정진영 사건에서도 정진영의 황금폰을 사실은 이렇게 포렌식해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방정현 변호사에 의해서 공익제보 형태로 됐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이 또 압수수색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태까지의 이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관행이라든가 광범위한 압수수색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법원도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한꺼번에 터지는 부분이죠. 여태까지는 독수독과의 원리를 법원에서는 별로 그냥 광범위하게 위법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바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지난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직원 6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업체를 압수수색한 기무사가 별건 수사했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고요.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별건으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때 그것과 관련 없는 혹은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관련된 부분 없는 위법성 부분 그리고 뭐 당연히 2015년 대법원 전원화인 협체도 증거수집 과정 위법사항.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그래요. 정준영 씨 사례는 좀 다른 것은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해갖고 이 디지털 포렌식 업체 어떤 직원이 그것을 유출해갖고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공익제보 형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한 부분이 이게 위법 수집 증거냐? 왜냐면 이거 자체는 이 308조 2항은 결국은 수사기관이 폭넓게 아니 불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떻게 불법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용한 것까지 공익적으로 이용한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정진영 씨 사건에서 증거는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 직원이 낸 것은 그 개략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디지털 포렌식을 압수해가 그때 이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 유법 독수독과의 원리가 아주 좀 엄격하게 지켜졌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허술하게 지켜져 왔던 것이 이제 사법농단 시대를 거치면서 무언가 이렇게 좀 엄격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사법 시스템에서 독수독과 원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다만 정준영 사건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것도 또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떠돌아다닌 어떤 것을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형태의 유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출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이것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수독과 원리가 이렇게 느슨해면 안 된다. 이런 문제제기도 역시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한번 요 정진영의 독수독과 부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심각한 형태의 판결이 하나 있어 갖고, 사실 이런 판결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따라 추행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참 성폭력 처벌법 특례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원심하고 동일하게 5년이었어요. 5년간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딸들과 따로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친딸도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하고, 처제도 이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하고. 근데 이런데 징역 5년밖에 안 된다. 결국은 우리의 형법 체계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습적이고 가학적 학대잖아요. 아동 학대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보호의 관점, 그리고 재범 관점. 이 범인이 5년 뒤에, 다 채우지도 않겠지만 5년 뒤에 나온 다음에 자기를 고소한 자기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피해, 그러니까 보복을 할 텐데, 그건 누가 책임지는? 전혀 이건 그런 보완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상습성과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량이나 별도의 어떤 보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겨우 했다는 게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 형식적이고 해나마나한 것들 5년. 이게 참 너무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이 너무 이런 가족에 의한,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에 너무 약한 부분이 있다는,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시간을 지난번엔 50분 넘게 해갖고 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되도록이면 30분 안쪽, 20분 안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이.